안녕하세요. 저는 마인드큐 멘탈케어 센터에서 상담 및 심리치료 일을 하며 명상을 지도하는 일도 하고 있는 강민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마음챙김 및 명상을 주제로 수년간 여러 강좌를 진행해 왔고요. 이번 강좌는 훨씬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강좌는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파트 1은 마음챙김의 실제라고 해서 마음챙김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며 어디에 좋은지 말씀드리고요. 파트 2는 마음챙김의 본질이라고 해서 마음챙김이 꼭 필요한 경우를 통해 우리 마음의 특성과 뇌 활동 이야기를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파트 3는 마음챙김의 생활화라고 해서 마음챙김을 일상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핵심 요령을 익힐 수 있게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각 파트의 제목만 보면 의도찮게 너무 거창해졌는데요. 마음챙김의 실제며 본질이며 하는 제목만 봐선 뭔가 너무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을까 싶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가볍고 쉬운 내용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파트 1은 마음챙김의 실제라고 제목을 달았는데요. 마음챙김에 대해 흔히 알려진 내용을 다루면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마음챙김은 어떤 건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판타지 무협소설에나 등장할 것 같은 마음챙김 말고 진짜 현실 세계의 마음챙김을 대면하고 실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마음챙김이란 무엇인지 얘기할 때 단골로 사용되는 건데요. 산책 중인 사람과 개의 마음속을 나타내면서 사람 마음속은 뭔가 잡다한 생각들로 가득한 반면 개의 마음속은 그냥 눈앞에 보이는 정경 그대로인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과몰입 상태이거나 산만하거나 부주의한 마음 상태는 마음 놓침이라 하고 맑은 정신 상태로 깨어있는 모양은 마음챙김 상태라 해요. 근데 원래 영어 사전엔 마인드풀과 마인들리스란 단어만 있었는데 잔 카박진 박사가 만든 MBSR 프로그램이 전 지구적 유행을 타면서 마인드풀니스라는 신조어가 사전에 등재되었죠. 마인드풀의 사전상 의미는 주의하는, 염두에 두는, 신경을 쓰는 이고 마인들리스는 지성이 없는, 무심한, 생각이 모자라는 이란 뜻인데요. 잔 카박진 박사가 마인드풀의 명사형 단어를 만든 것에 대응해서 우리나라에선 마음챙김이란 신조어가 만들어졌죠. 영어로 마인드풀니스는 특정 대상에 주의 기울이기를 뜻하는데요. 우리말로 마음챙김이라 하니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파악하기 어려워서 국내에선 이 명칭을 가지고 논쟁이 좀 있었죠. 지금은 일반 명사처럼 쓰이고 있어서 그간의 논쟁은 유명무실해졌는데요. 아무튼 이 마음챙김이란 게 주로 차분하거나 평온한 상태, 맑게 깨어있는 상태, 혹은 무념무상으로까지 해석되면서 일반 사람들에게 마음챙김이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되어버렸다는 비판도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마음챙김을 시도할 때 흔히 이런 마음 상태를 기대하는 편인데요. 명상을 하면 건강도 좋아진다 그러고 심지어 머리도 좋아진다 그래서 기대를 엄청 하게 되는데 막상 마음챙김을 시도해보면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기대와 달라서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마음챙김을 하자마자 마음 상태가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마음챙김은 마블 영화에 나오는 아이언맨 슈트 같은 게 아니라서 사람들이 흔히 꿈꾸는 그런 판타지 같은 경험은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그럼 실제로는 어떠냐면요. 명상 수행의 경지가 상당한 수준에 오르기 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건 바로 이렇죠. 무념무상은커녕
마음속은 대체로 평상시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무언가에 정신 팔려 있거나 오만 가지 생각들로 산만하거나 아니면 그냥 멍하니 부주의한 상태죠. 마음 챙김 하겠다고 각 잡고 앉아 있다고 해서 난데없이 마음 상태가 잔잔한 호수 표면으로 변신하진 않거든요. 이게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임에도 다들 자신이 뭔가 마음 챙김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줄 알아요. 아, 오늘은 집중이 영 안 돼서 명상을 잘 못했어요. 이런 피드백이 정말 흔한데요. 집중이 안 돼서가 아니라 원래 사람 마음은 명상 모드로 각 잡고 있을 때나 평상시나 별 차이가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의외로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보니 마음 챙김을 시도하다 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 마음 챙김의 진짜 모습은 평상시 마음 상태가 계속되는 와중에 호흡으로 주의를 되돌리는 것이에요. 호흡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정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마음 챙김을 시도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호흡에 집중하는 건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어차피 호흡에 집중하려고 해도 그게 결코 오래 가지 않고요. 집중이 금방 흐트러지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아주 잠깐 호흡에 집중했다가도 금세 산만해지거나 부주의해지기 마련이에요. 딴 데 정신 팔리거나 산만해지거나 부주의해지는 걸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에 주의를 되돌리는 게 마음챙김이에요. 그래서 마음챙김 모드를 유지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미지로 표현해 보면 딱 이래요. 과몰입, 산만함, 부주의 등의 정도가 이렇게 들쑥날쑥한 모양을 띠는 거죠. 대부분 이게 일직선 모양이 되길 바라지만 그건 심정지 상태에서나 가능한 일이에요. 지구상 최고의 명상 고수도 마음 상태가 일직선 모양을 띠진 않거든요. 일반 사람들이나 명상 초중급보단 비교적 잔잔한 편이긴 하지만 확대해서 보면 그들 마음도 아주 미세하게나마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음챙김 모드일 때도 마음 상태는 바람 부는 갈대밭 같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수시로 흐트러지는 주의를 매번 호흡으로 되돌리는 일이 마음챙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음챙김이 어떤 건지 염두에 두시고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띵샤 소리를 들려드리면 그 소리와 함께 눈을 감으면서 마음챙김 모드에 들겠습니다. 가능한 한 바른 자세를 취해 주시고요. 눈을 꼭 감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일단 눈을 감고 진행할게요. 그렇게 눈을 감은 상태에서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그러다 산만해지거나 멍 때리게 되면 그걸 알아차렸을 때 호흡으로 다시 주의를 되돌려 주시면 돼요. 산만하거나 멍 때리는 시간이 길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언제든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되돌리는 거예요. 호흡으로 주의를 되돌리기. 지금은 그걸 연습하는 거니까요. 단 한 번이라도 그걸 해내시면 마음 챙김 실습을 성공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그냥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되돌리시면 돼요. 네, 좋아요. 잠시 후에 띵샤 소리가 나면 천천히 눈을 뜨면서 마음챙김 실습을 마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떠셨나요? 마음챙김 실습에 성공하셨나요? 중간에 멘트를 따라서 호흡의 주의를 되돌리는 게 되셨거나 혹은 자체적으로 자신의 호흡으로 주의를 되돌리신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마음챙김 실습에 성공하신 거예요. 네, 아주 훌륭하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마음챙김 시도한다 그러면 호흡에 주의를 되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 번이라도 호흡으로 주의를 되돌리는 게 되면 마음챙김 잘 하신 거예요. 방금 해보신 대로 마음챙김은 수시로 호흡에 주의를 되돌리는 일이에요. 마음이 산만해지거나 딴 데 정신 팔리거나 부주의한 상태가 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그렇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호흡으로 주의를 되돌리는 인위적인 행위가 바로 마음챙김이죠. 그래서 마음챙김을 시도할 때 수시로 자연스러운 상태에 빠질 수 있고요. 그럴 때마다 인위적으로 호흡에 주의를 되돌려야 해서 마음챙김 하는 시간 태반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멍 때리거나 산만할 거예요. 그럼에도 이렇게 수시로 호흡에 주의를 되돌리는 단순한 행위의 반복을 계속 해주시면 정말 좋은데요. 마음챙김이 사실 엄청 단순한 행위인데 이걸 꾸준히 해주면 의외의 효과들을 보게 된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마음챙김의 가장 대표적인 효과 중 하나는 바로 불안 해소예요. 뇌과학 연구에서 정량 뇌파 검사라고 하는 QEEG 검사를 해보면 델타, 세타, 알파, 베타라고 하는 각 주파수대별 뇌 활성화 정도를 뇌 부위별로 알 수 있는데요. 맨 위에서부터 델타파, 세타파, 알파파, 베타파를 나타내고요. 양쪽 귀와 코 모양으로 대략 어느 뇌 부위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각 뇌파별, 부위별 뇌 활성화 정도가 컬러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안할 때 QEEG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뇌파별 주요 기능을 정리해둔 표와 함께 보면 각 컬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여기 델타파 쪽은 뇌 활성화 정도가 옅은 하늘색으로 나와 있어서 델타파의 주요 기능인 수면 및 회복 기능이 조금 약해지는 걸 알 수 있고요. 알파파 위쪽에서 베타파 위쪽으로 갈수록 전두엽 부위 주변으로 붉은색이 많이 표시된 건 그만큼 과잉 각성 상태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불안하면 과잉 각성 및 흥분 상태로 오만 생각에 휩싸이느라 잠들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때 마음챙김을 해서 안정을 찾게 되면 이렇게 모든 뇌파 영역과 뇌 부위에서 마치 피톤치드가 느껴지듯 전반적으로 연두색을 띠게 돼요. 그리고 우울할 때 QEEG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세타파 쪽은 짙은 파란색으로 표시돼서 회상에 잠기며 우울한 상태인 걸 보여주고요. 알파파 위쪽은 짙은 빨간색으로 표시돼서 신경은 곤두서 있고 몸은 엄청 무기력한 상태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마음챙김을 통해 안정을 되찾게 되면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뇌의 활성화 정도가 균형 잡힌 모습을 띠게 돼요. 그리고 무언가에 신경을 빡 쓰고 있을 때 QEEG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델타파와 세타파 중간 영역에서 전두엽 부위가 너무 높게 활성화된 모습이고요. 최적화된 인지 형성 상태에 해당하는 알파파 영역은 활성화가 낮은 모습을 보여요. 즉, 신경을 빡 쓸수록 이성적인 판단력은 흐려지고 무의식의 지배력이 커진다는 얘기인데요. 달리 말하면 인지적 오류가 심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마음챙김을 해서 진정이 되고 나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에서 이성적인 판단력이 향상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밖에도 마음챙김의 치료적 가치를 증명하는 각종 연구 논문과 학술 자료는 넘쳐나는데요. 장카박진 박사의 활약으로 마음챙김이 전 지구적인 유행을 타면서 의료계와 심리학계에서 진행되는 학술 연구도 엄청 왕성해졌는데요. 구글 스칼라 사이트에서 마음챙김 관련 학술 자료를 검색해보면 결과물 수가 거의 77만 건에 달할 정도예요. 그래서 마음챙김을 꾸준히 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영역도 엄청 많이 밝혀졌는데요. 그 자료들을 요약해서 분류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아요. 이 정도면 무슨 만병통치약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장카박진 박사가 마음챙김을 보급할 때 이런 내용으로 마케팅했다면 아마 사기친다고 욕먹었을 텐데 이게 다 학술 자료에서 나온 내용들이고 전 세계의 수많은 연구자들이 교차 검증해가면서 밝혀낸 연구 성과들을 취합 정리한 것이다 보니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마음챙김의 효능인 거죠. 물론 마음챙김을 꾸준히 한다고 이 모든 선물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내용들은 마음챙김 연구에서 나온 유의미한 효과들을 모아둔 것일 뿐이고요. 사람마다 경험하는 마음챙김 효과는 천차만별이니까 마음챙김으로 개과천선이나 환골탈태를 꿈꾸진 않으시길 바래요. 그래도 어쨌거나 마음챙김 연구에서 이런 효과들이 나왔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나요? 호흡의 주의를 되돌리는 그 간단한 행위의 반복이 이렇게 다양한 효과를 낳는다는 게 믿기지 않을 수 있는데요. 마음챙김의 본질을 알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파트 2에선 마음챙김의 본질을 파악해서 마음챙김이 여러 선물을 낳을 수 있는 맥락을 이해하도록 하고요. 본질을 이해하는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마음챙김이 가능하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이 그림은 파트 1을 시작할 때도 나왔던 건데요. 파트 1에선 일상적인 마음속이 복잡하고 산만한 것을 두고 마음챙김에 대응되는 다소 네거티브한 것처럼 다뤄졌는데 여기선 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해요. 흔히 이렇게 복잡하고 산만한 마음을 말끔하게 비워버리는 게 마음챙김이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마음챙김은 일단 생각을 비우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마음챙김을 해서 생각이 비워지는 경험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마음챙김이 생각 비우기는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생각은 비우려고 한다고 막 비워지는 게 아니고요. 함부로 그래서도 안 돼요. 근데 왜 그럴까요? 생각이 마음대로 비워지지 않는 건 경험적으로 아실 테지만 생각이 함부로 비워져선 안 된다는 얘기는
혹시 이해되시나요? 생각이 함부로 비워져선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마인드 풀 상태로 살아가는 이유와 맞닿아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인드 풀 상태로 살아가는 이유를 알려면 마음 상태의 기본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혹시 이건 뭘까요? 이게 뭘 나타내는 이미지일까요? 네, 이건 AR이라는 거죠. AR은 Augmented Reality의 약자이고 우리말로는 증강현실이라 하는데요. 카메라로 현실 세계의 사물이나 공간을 비추면 화면 위에 다양한 정보가 이미지나 텍스트 형태로 덧대어 나오는 걸 AR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AR은 우리 마음의 기본 인식 체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기본적으로 증강현실 모드로 작동해요. 그리고 실제 마음의 AR 화면은 이거보다 훨씬 복잡하죠. 오늘이 며칠이고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고 내일은 뭐 해야 되고 그 밖에 신경 쓸 이슈들은 무엇이고 하는 등 온갖 것들에 대한 생각과 감정, 욕구 등이 어우러져서 마음속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마음이 이렇게 증강현실 모드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상상이 되나요? 네. 우리 마음이 증강현실 모드로 작동하지 않으면 사실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요. 우리 마음이 증강현실 모드로 작동해야 피하 식별도 되고 일상 속에서 대면하는 이들이 누구이고 뭐 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친하고 어느 정도 경계를 하는 게 좋은지, 누구의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내가 그 사람에게 부탁할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퇴근하고 귀가를 할 때도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가야 하는지 실제 거리를 보면서 관련 정보들이 마음속 화면에 떠야 우리는 안전하게 집으로 찾아갈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인식 체계가 증강현실 모드로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증강현실 모드는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인 거죠. 그럼 이제 이 그림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분명 달리 보일 거예요. 이 그림에선 일상적인 마음속이 마냥 뒤죽박죽 엉망진창인 것처럼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각자 나름의 증강현실 모드로 작동하고 있는 모양인 거죠. 그리고 강아지 마음속도 실제로는 이렇지 않아요. 강아지도 생존하려면 마음이 증강현실 모드로 작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는 강아지 나름의 증강현실 모드가 작동하고 있어요. 친구 개랑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나 어딜 가면 그늘이 시원한지, 어딜 가면 싸나운 개가 나온다든지 하는 정보들이 강아지 마음속에 펼쳐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마음챙김은 우리 마음의 증강현실 모드에 반하는 일일까요? 파트 1에선 마음챙김이 마치 마인드 풀 상태를 해제하는 방법인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 말은 마음챙김이 마치 우리 마음의 증강현실 모드를 해제하는 방법이란 얘기로도 들릴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마음의 증강현실 모드 관련해서 마음챙김은 대체 뭘까요? 이 의문이 풀리려면 우선 마음챙김이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 살펴봐야 해요. 마음챙김이 꼭 필요한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혹시 이게 각각 뭘 의미하는지 짐작되시나요? 의미까진 몰라도 일단 되게 불안정하고 위태로워 보이긴 하죠. 네, 이 모습들은 일상적으로 불안정한 마음 상태들을 몸의 자세로 표현해 본 것이고요. 우선 가운데 이미지부터 보면요. 주로 과거에 얽매여 있는 마음 상태를 나타내요. 그리고 첫 번째 이미지는 미래에 얽매여 있는 마음 상태를 나타내고요.
세 번째 이미지는 현재의 여러 이슈나 가능성들에 마음이 쏠려 있는 상태를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너무 뒤로 기울어져 있거나 앞이나 옆으로 많이 쏠려 있을 때 수시로 호흡에 주의 되돌리기를 반복해주면요. 우리 마음은 이렇게 바르게 설 수 있어요. 이 자세는 한결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모습이라서요. 그만큼 마음에 여유가 생길 수 있죠. 마음이 어수선할 때마다 호흡에 주의 되돌리기를 자주 해주면 확실히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바로 서 있게 해주는 것이 마음챙김의 본질 첫 번째예요. 근데 혹시 여기서 뭔가 연상되는 게 있지 않나요? 앞, 뒤, 옆으로 기울어진 상태일 때마다 바로 서는 움직임에서 연상되는 거예요. 이거 딱 오뚜기의 움직임이죠? 오뚜기처럼 중심 딱 잡고 언제나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마음챙김의 첫 번째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번엔 휴식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흔히 쉬는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 때리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다들 멍 때리기 종종 하시나요? 멍 때리기 하고 나면 어때요? 쉬었다는 느낌이 드나요? 뇌과학 연구에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 때리고 있을 때 의외로 뇌가 열일하고 있는 걸 발견했는데요. 멍 때릴 때 뇌에서 열일하고 있는 신경망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부르고요. 아직은 한창 연구 중이긴 한데 아무튼 확실한 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 때리고 있을 때조차 우리 뇌는 쉴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멍 때릴 때 우리 뇌는 가상현실 모드로 작동해요. 기본적으로는 단기 기억의 주요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키는 일을 하고 그렇게 전환된 장기 기억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일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때 무의식에선 마치 꿈을 꾸듯 가상현실이 펼쳐지는 거죠. 물론 이렇게 무의식에서 펼쳐지는 가상현실의 내용은 의식적으로는 인지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만 인지될 수 있죠. 어차피 가상현실은 무의식 영역에서 펼쳐지는 거라서 의식 영역에선 아무것도 인지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편안하게 멍 때리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쉬고 있다고 여기는 와중에도 우리 뇌는 쉴 틈 없이 열일하고 있다는 건데요. 일과 중엔 증강현실 모드로 열일하고 휴식 중엔 가상현실 모드로 열일하는 우리 뇌는 사실상 하루 종일 풀가동되고 있는 셈이에요. 그나마 꿈 없이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땐 뇌의 활동량이 확실히 줄어들긴 하는데요. 그러다 렘 수면 상태가 되면 디폴트 모드 활성화 상태처럼 뇌의 특정 신경망이 열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뇌는 꿈 없이 깊은 잠을 잘 때 빼곤 거의 항상 풀가동 상태라는 거예요. 물론 증강현실 모드든 가상현실 모드든 다 생존 및 생활 차원에서 필요해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건 뇌를 쉴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을 때 호흡에 주의 되돌리기를 수시로 해주면 뇌 휴식 차원에서 아주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확실히 증강현실 모드나 가상현실 모드 둘 다 잦아들면서 우리 뇌가 진정한 휴식 모드에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마음챙김의 본질 두 번째예요. 그리고 마음챙김의 핵심인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은 일단 호흡에 집중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좀 더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호흡을 향해 손을 뻗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집중은 그 대상을 꽉 붙잡는 거라면 주의 기울이기는 그 대상을 향해 손을 뻗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뻗고 있는 손은 언제든 다른 대상으로 쏠릴 수 있어요. 어떤 소리가 들리면 그쪽으로 휙 쏠리고 뭔가 눈에 띄면 또 그쪽으로 휙 쏠리죠. 그래서 어떤 것이든 감각을 자극하면 그쪽으로 주의가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주의가 딴 데로 쏠릴 때마다 그걸 알아차리고 다시금 호흡으로 주의를 되돌리는 게 마음챙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건 곧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현존을 의미하고요. 이것이 마음챙김의 본질 세 번째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마음챙김의 본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과거나 미래 혹은 현재의 여러 이슈와 가능성들에 쏠려있기 바쁜 마음이 바로 설 수 있게 해주고요. 증강현실 모드와 가상현실 모드를 오가며 늘 풀가동 상태인 뇌에게 진정한 휴식을 주고요.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자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현존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얼핏 서로 다른 것처럼 표현했지만 사실 이 세 가지는 결국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막 기울어져 있다가 바로 서야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것이고요. 진정한 휴식 상태가 곧 현존인 셈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바로 서는 게 또 현존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마음챙김의 본질을 염두에 두고 마음챙김의 선물을 다시 살펴보면요. 이제 이 많은 효능들이 어째서 가능한지 대략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마음챙김의 선물에 해당하는 각 항목들을 뒤집어 보면요. 우리 마음이 지금 여기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는 식으로 균형이 깨져 있으면 건강과 웰빙 차원 혹은 사고기술에서 다양한 불편과 문제를 겪게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우리 뇌가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오가며 열일하느라 바쁘고 도무지 제대로 쉬질 못하는 경우에도 거의 모든 영역에서 불편을 겪거나 기능장애 혹은 기능저하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현존 개념은 사실 딱히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현존의 중요성을 엄청 강조하는 쪽에선 현존 문제 하나로도 우리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아무튼 우리 마음이 균형 잡혀 있거나 우리 뇌가 진정한 휴식을 취하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호흡에 주의를 되돌리는 이 단순한 행위의 반복을 통해 최대한 많은 선물을 받게 되시길 바라요. 파트 3에선 마음챙김의 생활화 차원에서 도움이 될 만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사실 마음챙김을 생활화하는 요령 자체는 아주 간단해요. 다만 그 요령이 여러 방법들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에 대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마음챙김을 생활화하기 위해 권장되는 5가지가 있는데요. 이 5가지의 앞글자를 따서 스낵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 S는 스탑, 멈추기를 말하는데 일상생활 중에 언제든 수시로 잠시나마 멈추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아주 잠깐씩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 식으로 해보면 그렇게 잠깐 멈추었을 때 마음챙김이 자리 잡을 수 있죠. 두 번째 N은 notice, 알아차리기를 말하는데요. 자신의 안과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려 보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자신이 지금 어떤 감각 자극에 반응하고 있는지 자각해 보는 건데요. 잘 안 되더라도 일단 시도해 보는 게 좋아요. 세 번째, A는 accept,
받아들이기인데요.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이나 상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냥 그렇구나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구나.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구나 하는 거죠. 네 번째 C는 curious,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두는 건데요. 지금 이 순간 무엇이 느껴지고 어떤 욕구가 있는지 자기 내면에 관심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K는 kindness, 친절하게 대하기인데요. 자신이나 타인에게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게 대해보고 어찌 되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5가지 생활 방식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도해보는 걸 권장해드리고요. 그에 따른 생활의 변화를 직접 체험해보시기 바래요. 마음 챙김을 위한 4가지 사고방식은 견해와 사실을 구분해보는 훈련법이기도 한데요. 특정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소 심란하거나 마음이 무거울 때 그 생각이 과연 사실일지 되짚어 보고요. 그 생각이 정말 틀림없는 사실이고 100% 정확한지 재차 되짚어 봐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 때 마음 상태는 어떤지, 무슨 기분이 드는지 살펴봐요. 그리고 만약 자신에게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대로이고 그냥 그 생각만 들지 않을 경우를 상상해 보는 거죠. 근데 이건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건데요. 일단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도해 보시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란해졌을 때 견해와 사실을 구분하는 능력이 조금씩 향상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챙김 책이나 여타 강의에서 자주 듣게 되는 말 중에 어떠한 판단 없이 관찰만 하라거나 섣부른 판단을 멈추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판단이란 쉽게 말하면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되게 머리가 복잡하거나 마음이 심란한 건 생각들이 자꾸 꼬리를 물기 때문인데요. 마음챙김에선 이렇게 생각이 꼬리를 물게 되는 걸 알아차리고 그 생각의 꼬리를 자르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요. 그럼 생각의 꼬리를 자르는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요? 네, 맞아요. 생각이 꼬리를 물 때 호흡으로 주의를 되돌리면 되고요. 그러다 또 생각이 꼬리를 물면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되돌리는 거예요. 물론 호흡으로 주의를 되돌리는 게 제법 익숙해질 때까진 생각이 꼬리를 무는 게 더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긴 할 텐데요. 어쨌든 그럴 때마다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되돌리면 생각의 꼬리를 자르는 게 점점 더 잘 될 거예요. 이건 마음챙김 수행의 여러 수준을 단계별로 정리해 둔 표인데요.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구분을 해놨고 10단계는 마음챙김 고인물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마음챙김 고인물 수준까지 가려면 호흡의 주의를 되돌리는 단순한 행위의 반복이 엄청 빡세게 오랜 기간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틈틈이 마음챙김을 시도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진 않으셔도 되고요. 일단 매일 꾸준히 마음챙김을 시도하는 정도로도 아주 훌륭해요. 그러다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시간이 늘어나고 산만해지거나 부주의해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면 마음챙김 초급 레벨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4단계부터 마음챙김 중급 레벨에 접어들면 주의력이 꽤 향상된 상태일 텐데요. 그 단계까지 가게 된다면 정말 엄청 훌륭한 거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2, 3단계 정도까지 지속하는 것도 아주 훌륭해요. 그러려면 1단계가 생활 속에 자리 잡혀야 할 텐데요. 이제부터 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마음챙김을 생활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에
이미 하고 있는 일상적인 루틴에서 마음 챙김을 시도하는 건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양치질을 할 때 마음 챙김을 시도하는 거예요. 대개 하루 2번 이상은 양치질을 할 테니까요. 그때마다 의식적으로 양치질을 하면 좋은데요. 양치질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하다가 딴 생각하거나 부주의해지면 다시 양치질로 주의를 되돌리면 돼요. 그렇게 양치질 행위를 의식하면서 하다가 또 딴 생각 들거나 부주의해지면 다시 양치질로 주의를 되돌리는 행위를 반복해 주세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마다 이렇게 마음챙김 미소 짓기를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딱히 미소 지을 일이 없더라도 그냥 인위적으로 미소를 짓는 것도 기분이 좋아서 미소 지을 때와 동일한 호르몬이 분비되니까요. 의식적으로 미소를 지으면 좋고요. 그러다가 딴 생각이 들거나 부주의해지면 다시 미소 짓는 표정으로 주의를 되돌리면 돼요. 화장실에서 큰 거든 작은 거든 볼일 보면서 이렇게 마음 챙긴 미소 짓기를 해주시면 자신의 말과 행동이 한결 말랑말랑해지게 되고요. 마음 챙김을 위한 5가지 생활 방식 중 친절하게 대하기가 저절로 될 거예요. 마음 챙김 먹기는 음식을 먹는 행위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이고요. 달리 말하면 의식하면서 먹기예요. 일반적인 마음챙김 명상 수업에선 건포도를 가지고 마음챙김 먹기 실습을 하는데요. 건포도를 만져보며 그 감촉에 주의를 기울여 보고 건포도의 외관을 살펴보며 그 외관에 주의를 기울여 보고요. 건포도를 코에 갖다 대고 냄새를 맡아보면서 그 냄새에 주의를 기울여 보는 식이에요. 그리고 입술에 대보며 그 감촉에 주의를 기울여 보고 입에 넣고 바로 씹지 않은 채 맛을 음미하며 그 맛에 주의를 기울여 보고요. 천천히 조금씩 씹어보면서 건포도를 천천히 씹는 행위에 주의를 기울여 봐요. 그리고 물론 먹는 행위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이는 와중에 수시로 산만해지거나 부주의해질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다시 먹는 행위로 주의를 되돌려 주시면 돼요. 그러다 또 산만해지면 다시 먹는 행위로 주의를 되돌리고요. 그러다 또 부주의해지면 다시 먹는 행위로 주의 되돌리기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바디 스캔은 자신의 몸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인데요. 근데 이걸 그냥 하면 막연할 수 있어서 대개는 이렇게 CT 스캔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바디 스캔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가상의 CT 스캐너에서 붉은 빛이 나와 자신의 각 부위를 스캔한다고 상상하면서 각 부위에서 느껴지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막상 눈을 감고 자신의 몸에 주의를 기울이려고 하면 딱히 별 느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럴 땐 그냥 몸 형태를 상상하는 것에 그쳐도 돼요. 그 상상을 좀 디테일하게 해서 각 신체 부위를 의식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몸 어느 부위에선 제법 뚜렷하게 어떤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크고 작은 통증일 수 있고 근육이 뭉친 느낌이나 어딘가 결린 느낌 같은 게 들 수 있는데요. 바디 스캔은 느낌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일단 그냥 쭉 스캔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자신의 몸에 주의를 기울이는 와중에 수시로 딴 데 정신이 팔릴 수 있고 그냥 멍한 상태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때마다 다시 자신의 몸으로 주의를 되돌려 주시는 단순한 행위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마음챙김 걷기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인데요. 달리 말하면 의식하면서 걷기이고요. 지면에서 발을 떼는 동작, 발을 들어 올리는 동작, 발을 옮기는 동작, 발을 지면에 내딛는 동작 등에 하나하나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처음 시도할 땐 걷는 동작이 엄청 어색해질 수 있는데요. 걷는 동작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포인트이니까 일단 걷는 동작이 어색해지는 건 그냥 감수할 필요가 있고요. 틱나탄 스님 말대로 자신의 발로 지면에 조심스럽게 입맞추는 행위로 의식하면서 마음챙김 걷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물론 마음챙김 걷기 모드에서도 수시로 산만해지고 부주해질 수 있는데요. 그것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그냥 그럴 때마다 다시 걷는 동작으로 주의를 되돌려 주시면 돼요. 그러면 걷는 거 의식하다가 산만해지고 다시 걷는 거 의식하다가 부주해지고 또 걷는 거 의식하다가 멍 때리고 그러길 반복하게 될 텐데요. 그러는 게 마음챙김 걷기이니까 틈틈이 언제 어디서나 마음챙김 걷기를 시도해 보시기 바래요. 이건 1분 마음챙김 테스트라는 건데요. 명칭에 테스트가 붙은 이유는 자신의 시간 감각을 테스트해 보는 거라서 그래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스마트폰 스톱워치 앱을 이용해서 시간 카운팅을 시작하자마자 눈을 감고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데요. 마음속으로 초를 재거나 호흡을 세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대략 1분쯤 됐다 싶을 때 눈을 뜨고 스톱워치를 확인해 봐요. 그러면 아마 아직 1분이 안 됐거나 1분이 훌쩍 넘었거나 그럴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대략 1분 정도쯤에 눈이 떠질 때까지 자신의 시간 감각 테스트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의력도 제법 향상되고 시간 감각도 제법 정확해질 수 있을 거고요. 평소에 너무 서두르거나 자꾸 늦게 되는 현상도 교정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마음챙김에서 주의력 못지않게 강조되는 알아차림 훈련 차원에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는 훈련에 도움이 되는 무드미터라는 건데요. 그냥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라 그러면 막연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무드미터를 이용하면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는 게 한결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무드미터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알아차릴 땐 지금 자신의 마음에서 가장 지배적인 상태를 하나 골라서 그 칸에 자신이 서 있다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의욕 없느니 지금 자기 마음의 지배적인 상태라면 그 칸에 자신이 서 있는 걸 상상하는 거죠. 그냥 평소대로 의욕 없어 하는 것보단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단어들 중 하나에 서 있는 걸로 상상해주면 전문용어로 탈용합이 가능해지거든요. 인지행동치료 계열에서 탈용합은 꽤 중요한 일인데요. 특정 감정이나 생각에 너무 빠져있을 때 그 감정이나 생각에서 한 발짝 물러나는 걸 탈용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에 빠져있을 때도 그 생각이 들 때 마음 상태는 어떤지 짚어보고 그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 칸 속에 자신이 서 있다고 상상해주면 그 자체로 탈용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 마음은 한때 의욕 없는 상태였다가 짜증나는 게 지배적인 상태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다가 무언가에 집중하는 상태가 지배적일 수 있고요. 이렇게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는 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엔 차분한 상태가
지배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한동안 몸이 아픈 상태로 지낼 경우 하루 동안 몸에서 느껴지는 통증의 정도를 그래프로 그려보는 건데요. 이렇게 통증 그래프를 그려보면 통증 양상이 시시각각 변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통증 그래프를 매일 그릴 경우 날짜별로 통증 양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컨디션의 변화 추이도 한눈에 볼 수 있고요. 통증이란 게 똑같은 정도로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변수에 의해 역동적으로 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무튼 통증 알아차림 훈련 차원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좋으니까요. 컨디션이 너무 안 좋거나 몸이 아플 때 통증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그리고 통증 대신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집어넣어도 똑같은 게 되니까요. 하루 동안 몸과 마음에서 느껴지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그래프로 그려보는 것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것 또한 몸이 아플 때 쓸만한 통증 알아차림 훈련용 방법인데요. 이건 몸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디테일하게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몸 앞면과 뒷면이 그려진 그림에 각 부위별로 어떻게 아픈지 묘사하고 색연필로 색칠하면 되고요. 통증 그래프 그리기와 함께 통증이 심할 때와 덜할 때 이렇게 신체 부위별 통증 색칠하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확실히 통증 알아차림 능력이 점점 향상되고요. 그냥 막연하게 몸 전체가 아픈 것처럼 느끼던 것에서 통증 부위가 제법 줄어드는 느낌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마음 챙김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는 점진적 이완법인데요. 점진적 이완법만 꾸준히 해도 컨디션이 꽤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점진적 이완법을 한 다음에 마음챙김을 시도하면 주의력 및 알아차림 훈련이 좀 더 잘 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점진적 이완법과 마음챙김을 동시에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신체 각 부위의 근육에 최대한 힘을 줄 때는 그 부위에 주의를 기울이고 힘을 최대치로 줬다가 이완할 땐 호흡으로 주의를 되돌리는 식으로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 이완 효과도 크게 볼 수 있고 주의력 향상도 더 잘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마음 챙김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는 파워 포즈인데요. 파워 포즈는 그 자체로 텐션을 올려주는 호르몬 분비가 일어나는 자세들이라서요. 마음이 다소 우울하거나 심란할 때 파워 포즈를 해주시면 파워 포즈를 하고 있는 동안엔 신기할 정도로 우울한 생각이 잘 안 드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워 포즈를 하고 나서 마음 챙김을 시도하면 역시나 주의력 및 알아차림 훈련이 더 잘 되는 효과가 있고요. 파워 포즈를 하면서 동시에 마음 챙김을 해주셔도 아주 좋아요. 요령은 파워 포즈에 주의를 기울이다가 산만해지거나 부주의해지면 다시 파워 포즈로 주의를 되돌리는 식으로 하면 되니까요. 평소에 수시로 파워 포즈랑 마음 챙김을 해주시기 바래요.